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을 넘어선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겪게 된 일들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네요. 20년 전에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남편 옆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생아가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아이의 존재는 너무 큰 충격이었죠. 시부모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혼자가 되어버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제가 그 아이를 품어주길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제 자식처럼 키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고 그 아이 또한 저에겐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번 맺어진 인연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는 말을 꺼내셨지만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우면서 살아온 세월이 20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뒤돌아보면 그것 또한 추억이 되었네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번 했었던 남편에게 줄곧 들어왔던 전처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얼굴 한번 못 보고 말로만 들었었던 그 여자가 20년이 지난 이후에 제 앞에 나타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남편이 간암 투병 중이라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보고 있던 아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보길래 저도 인터폰에 얼굴을 비추고 있던 여자를 저 또한 봤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라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문을 열어주길 원하길래 남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별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저와 아들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던 여자는 현관문 앞에서 남편의 소식을 물어보길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라며 누구시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옆에 있던 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침묵을 유지했고 병원의 위치를 물어보았네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여자는 팔짱을 끼더니 남편의 전처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저는 딸꾹질을 하게 되었고 전처는 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몰라보게 잘 커준 것 같다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밝히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친엄마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어요. 신생아 때부터 제가 키워왔기 때문에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았고 가족 모두 그렇게 하는 게 아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아들에게 자기가 친엄마라고 소개하는 순간 아들은 그 여자의 얼굴에서 장난이 아닌 진심이라는 눈빛을 느끼게 되었는지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곧바로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놀랐는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었네요. 이미 충격을 받은 아들에게 제가 친엄마라며 그 여자를 내쫓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지
아들은 추가적인 진실들을 알길 원했고 20년 만에 나타난 전처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전처는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고 있었죠. 그냥 병원 위치만 물어봤을 때 바로 알려줬으면 좋았잖아요. 괜히 사람 심기를 건드려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 그쪽도 잘 아실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죠. 그 사람이 얘기 안 했나 봐요? 분명 제가 꼭 돌아올 거라는 말을 하고 떠났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다니 정말 대단하네.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 사람을 찾는 거죠?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무슨 미련이 남아있다고 남의 가정을 뒤흔들려 하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후처이고 제가 본처니까 안방을 다시 되찾으려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왜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저분이 정말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건가요? 그걸 꼭 말로 들어야 알겠니? 그동안 살면서 자기가 친엄마인 듯 연기하면서 키워줬던 사람과 내 얼굴을 비교해보면 금세 알 수 있잖아. 누구랑 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는 너랑 조금도 닮은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물은 없을러졌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숨겨봤자 애만 상처받는 건데 거짓말할 필요 있어요? 아들이 저를 빤히 바라보는 눈빛에 저도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데 친엄마라고 찾아왔던 전처 앞에서 제가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빛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결국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네요. 단 한 번도 저를 친엄마가 아니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을 텐데 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았네요.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저와 전처 둘이 남게 되자 본격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저는 전처에게 남의 가정 깨지 말고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쪽이 당신 아들을 버리고 떠난 지 20년이나 지나 버렸다고. 이제야 나타나서 어쩌자는 건데? 남의 가정이 잘 되는 꼴이 보고 싶지 않아서 지금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거야? 그쪽한테는 예의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 같네. 두 번 다시 우리 집안에 끼어들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가족이길 포기하고 떠난 주제에 뭘 주워 먹으려고 남의 가정에 기웃거리고 있어?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온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냥 제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그쪽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천륜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몰라? 20년 키웠다고 친아들이 되는 건 아니라고. 결국 제자리를 찾게 돼 있어. 그건 그쪽 생각이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버림받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해도 그쪽한테 갈 거라고 생각해? 낳아준다고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니라고. 나는 내 아들한테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서 키워왔고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쪽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집안은 엄청 단단하고 그쪽이 들어올 틈은 조금도 없으니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그건 앞으로 두고 보면 되겠지. 내가 한 번 뒤흔들면 이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 같은데? 그쪽도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뻔히 보이지 않아? 그걸 정말 원하는 건 아니지? 내가 조용히 사라져주길 원하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려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더는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괜히 서로 피곤한 일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잖아. 원래 인생은 굴곡이 많아야
살맛이 나는 법이야. 전처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진 계속해서 주위에 맴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전처의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제서야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처가 한번 뒤흔들고 떠나고 난 뒤 저는 너덜거려진 상태였고 순식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어요. 아들이 받게 된 충격이 너무 걱정돼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친엄마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20년 동안 너무 조용하게 살아와서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날에 찾아와 내 아들 앞에서 자기가 친엄마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겐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먼저 다가오기 전까진 최대한 조심해야 했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저는 정신을 차린 뒤 병원에 필요한 물건을 다시 챙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전처가 다녀갔는지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네요.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에게 말을 붙였어요. 그 사람이 뭐래? 당신한테 원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나한테 빠짐없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상당히 급한 것 같더라고. 어디 사용하려는 건지 알려주려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났어. 내가 다시 연락 주겠다고 돌려보내긴 했는데 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재욱이한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할 생각인가 봐. 말끝마다 재욱이 얘기를 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신엄마인 자기가 데려가겠다는 말까지 하는데 나도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럽더라고. 분명 재욱이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걸 믿어야 하겠지만 그 사람이 아무런 계획 없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 분명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야. 그래서 얼마를 원했는데? 우리가 잘 사는 형편도 아닌데 그 여자가 원하는 돈을 맞춰줄 수 있겠어?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될 거라고. 나는 그 여자가 원하는 걸 절대 들어줘선 안 된다고 생각해. 재욱이도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전처가 원하는 건 돈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끝까지 괴롭힐 작정이었습니다. 전처가 남편에게 원했던 돈의 금액은 적지 않았고 저희 집안의 형편으로는 맞춰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3억이 필요하다며 한 달 내로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어차피 아들이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도와줄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네요. 낳아준다고 해서 친엄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기른 정이 더 크기 때문에 제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약속했던 한 달의 시간이 가까워 오자 예상했던 대로 전처는 또다시 저희 앞에 모습을 나타냈네요. 내가 말한 돈은 준비가 잘 돼가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와 봤는데 약속한 날짜에 줄 수 있는 거지? 당신한테 조금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리고 우리 가족 한 번 더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구만.
내가 정말 작정하고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는 거네. 얼마 전에 내 아들과 따로 만난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꽤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 이제 20살이고 앞으로 내 옆에 끼고 살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네. 당신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라도 가져가야 하지 않겠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더 이상 말리지 마. 나는 무조건 내 아들을 데려갈 거고 그쪽은 내 아들의 얼굴을 2번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라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쪽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 전처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걱정이 됐는지 급하게 전화해보라고 얘기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핸드폰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어요.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지 연락 한 통 없는 아들의 걱정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확인을 해보니 아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할 말이 있다며 집에서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며 오래간만에 보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간 순간 그 자리에서 경직되어 버렸어요. 아들 옆에 전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아들 옆에서 안 떨어져? 어디서 지금 수작을 부리려 하고 있어? 재호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엄마랑 따로 얘기 좀 하자. 저 사람 말 조금도 들을 필요 없어.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아빠가 병원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 서둘러 아빠 보러 가야지.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언제까지 숨기실 작정이셨나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분이 저를 배 아파 낳아주신 분이 아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더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바로잡으려 하시는 거죠?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가 저와 함께 살길 원하세요. 저한테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지금까지 저를 속였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네요. 앞으로 저는 친엄마와 함께 살아갈 테니 당신은 이제 저희 아빠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고 그리고 네가 있어야 할 곳도 엄마 옆인 거야. 저 사람은 너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거라니까? 내가 너한테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게 진심인 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저에게는 거짓이었는데 모든 게 진심이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내 아들이 당장 나가라고 하잖아. 이래서 천류는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당신이 길러줬다 해도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고 2번 다시 내 아들 옆에 나타나지 마. 내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원하는 걸 들어줬어야지. 그쪽이 아무리 잔머리 굴려봤자 내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아들은 짐가방 하나를 저에게 툭 던지면서 서둘러 짐 싸서 나가라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저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20년 동안 몰랐다가 알게 된 진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잡으려고 더 버텨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간단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아들과의 인연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후퇴하는 걸 선택했고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그렇게 집에서 나와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니 남편이 어두워진 제 얼굴을 보며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길래 전처가 아들과 함께 있다는 말을 전해주었고 남편은 전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처와 아들은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다시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은 전처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아들 방에 걸려있던 옷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아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친아들처럼 생각했었기 때문에 친엄마의 존재를 알려줄 필요가 없을 거라 판단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될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한 세월이 20년인데 한순간에 뒤돌아 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계속해서 제 전화를 피했고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가족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다시 병실 문을 열면서 고개를 내밀었고 목에 힘을 주며 들어왔네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소중한 걸 뺏어간다고 했잖아? 재욱이는 지금 우리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꾸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지. 결혼도 절대 안 시킬 거고 돈만 벌게 만들 거야. 낳아주긴 했지만 그동안 키우지 않아서 그런지 정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원하는 돈을 만들어주는데 최대한 살살 달래서 내 팔 밑에 둬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쪽도 가정을 꾸렸으면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이 사람이라고. 자식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게 제일 쉽거든. 물론 나는 예이긴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지켜볼 수 있겠어? 지금 내 남편도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다 늙어서 희귀병에 걸렸는데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걸 어쩌겠어? 대출빚도 많아서 돈을 빌릴 곳도 없는데 이참에 잘 됐지. 당신이 바람 피워서 제 발로 나가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좋은 말이 나가겠어? 20년이나 흘러버렸는데 네가 꾸린 가정을 지키려고 내 가정을 무너뜨려?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당장 제자리로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 분명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야. 내가 후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눈물 좀 흘리면서 연기했더니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는 말에 바로 고개 끄덕이던걸? 내가 버리고 떠났다는 아픔보다 그쪽한테 그동안 속아서 살아왔던 세월이 더 큰 배신으로 느껴진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말한 조건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억을 준비해주면 아들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그쪽한테 돈을 줄 이유 없고 재욱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거 나는 믿고 있을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저와 남편이 전처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 하지 않자 점점 한계치에 달했는지 전처는 저희 부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냐며 더 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무섭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실에서 난리를 치게 되면서 전처는 쫓겨나게 되었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병원 측의 도움을 받아 출입 금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있어야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처음 보는 주소가 적힌 문자 한 통이었고 그쪽으로 와달라는 말에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문자에 적힌 주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 어느 장례식장이었고 아들을 찾기 위해 건물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전처의 남편이 희귀병이 있다더니 결국 세상을 떠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는 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데 전처에게도 또 다른 친아들이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전처의 장례식장에 저를 불렀는지 알 수 없던 그때 고개를 떨구고 있던 아들이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더니 조그마한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장례식장에 배치되어 있던 앰프 기계에 손에 쥐고 있던 걸 꼽는 순간 제 아들과 전처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어딜 가도 내 자식인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야. 앞으로 나를 도와줘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을 거다. 아까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은 곧 세상을 떠날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만 해도 상당하다고. 저 인간이 나 같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거든. 자기를 잘 챙겨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쉽게 뺏기기 마련이야. 앞으로 너도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다. 내 아들이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한테 치모에 대한 사실을 숨긴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잖아. 그럼 네가 앞으로 잘 나가야 되지 않겠니? 어려운 거 없어.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야. 생명보험을 틀어놨는데 병 걸려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만 골라서 상대하면 돼. 나한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턴 내가 알아서 작업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너한테도 적지 않은 돈을 쥐어줄 수 있어. 솔직히 너희 아빠한테도 3억 정도 달라고 얘기했는데 널 키워준 그 여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예정도 없는지 그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자식이 떠나가든 말든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 결국 봐봐. 친엄마인 내가 너를 걷어들여 줬잖아. 20년 키워준 거?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 세상은 돈이 전부거든. 앞으로 엄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주길 바란다. 얘도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긴 한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 언제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거든. 그래도 꽤 쓸모 있어. 이번 건도 얘가 물어온 거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한테 마음을 열어주거든. 그럼 얘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다 먹은 생명보험금만도 꽤 된다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 너도 앞으로 따라다니면서 잘 보고 배워. 너는 20살이니 보험 직원으로 가장해서 은근슬쩍 생명보험 얘기를 꺼내면 되겠네. 너는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남은 인생 행복을 주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뿐이라고. 일단 보험에 대해 대충 알아놔야 하니까 이것부터 읽어봐.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전처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사기를 치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소리가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는 척 연기를 하던 전처는 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당황스러웠는지 제 아들한테 급하게 다가가선 당장 소리 줄이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제 아들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려 전처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습니다. 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전처는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했고 전처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주의를 에워싸며 전처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끝내 경찰이 오게 되면서 두 모자의 인생은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엔 친엄마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친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을 이용해 사기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아들은 자기 친엄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그동안 저에게 말도 못하고 연기를 하면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안겨준 것 같아 안아주며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미안하다며 낳아준다고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있었다고 제 얼굴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 주었네요. 그렇게 전처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기 계획을 세웠던 범행들이 전부 밝혀지게 되면서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전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땐 저희 집안을 무조건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했지만 저에겐 든든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건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최근에 간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의사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기증받아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큰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요. 모든 일이 전부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난리를 치더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바닥이 흠뻑 젖을 정도로 오열을 해서 제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2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축하해 주었는데 큰형님만 유독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저를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큰형님은 제가 하는 모든 걸 싫어했습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저도 그렇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형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기회를 살피다가 형님과 단둘이 대화를 하고 싶다며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했어요. 할 것도 많은데 무슨 할 말이 있길래 따로 보자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하려는 건 아니지? 용건만 간단히 해줘. 형님,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저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형님 눈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는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 아주 잘 느끼고 있는 거야. 동서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순 있겠지.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는 동서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뿐이라 뭘 해도 그냥 눈에 가시거리밖에 안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할 말 끝났으면 일어나 봐도 되지? 바빠 죽겠는데 고작 이런 일로 나를 부른 게 정말 어이가 없다. 형님은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싫다면서 정확하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얘기해 주지 않고 있었지만 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형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만 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눈치만 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표정이 좋지 않자 남편이 신경 쓰였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형님과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제 말을 들어주던 남편이 뭔가 느낌이 오는 듯 입을 열었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라 많이 당황하고 말았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었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뭐가 어때서? 아버님, 어머님도 그런 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잖아. 그렇긴 한데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뭐겠어? 형수님은 대학을 나왔고 당신은 중졸이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첫째 형수, 둘째 형수 두 분 다 대학을 나왔잖아.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 자라온 곳이 고아원이고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미용을 하게 된 거 가족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 정말 그런 거면 나도 더는 노력하지 않을 거야. 큰형님이 항상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된 이후 다시 한번 시댁을 가게 되었을 때 저도 안 좋은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임신한 몸인데도 형님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동서, 내 말 안 들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임신한 몸이라고 대우받길 원하는 건 아니지? 좋게 말할 때 주방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예, 너는 지금 시애미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옆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임신한 상태에서 몸살이 와서 열이 39도인데 주방에서 일을 하라는 말이 나오니? 제일 큰 맏며느리면서 막내 며느리한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봐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막내 동서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제가 처음 어머님 며느리로 시집 왔을 때 생각 안 나세요?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명절날 힘들게 음식 했었다고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김장날에 몸살이 났는데도 버티면서 일을 했었는데 고작 열이 39도 된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그리고 네가 맞으면 막내를 헤아릴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된 게 조금도 쉬는 꼴을 못 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당분간 내 집에 오지 마라.
임신한 몸인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참 잘하는 짓이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를 싫어하는 건 시집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임신했잖아요. 몸살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조금도 이해해줄 생각도 없으신 건 제가 어머님 집에서 많이 부족한 중졸 며느리라서 그런 건가요? 형님은 속마음을 들킨 것 마냥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형님과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했었어요. 다행히 시모가 저를 걱정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셔서 형님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 시모가 옆에 없었다면 분명 머리채를 잡혔을 상황이었죠. 안 좋은 분위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고 출산을 해서까지 형님의 괴롭힘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고 말았네요.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어요. 산후조리실까지 찾아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태어날 건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형님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어차피 제가 뭐라든 형님은 저를 싫어하실 게 뻔한데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필요 없잖아요. 저도 그냥 막 나가려고요. 너 제정신이니? 내가 시키면 군말하지 않고 움직이면 되는 거지. 어디서 형님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 거야? 어차피 어머님이 시댁에서 아이 돌봐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럼 몸 하나 간수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조만간 김장철이니까 그동안 놀고 먹었으면 이제 힘 좀 써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중졸밖에 안 나온 모유 먹여서 애까지 머리 나쁘게 만들지 말고 요즘 분유 잘 나오니까 차라리 이걸 먹여. 엄마 닮아서 똑같이 따라하면 어쩌려고 그래? 뱃속에 나온 애가 무슨 잘못이니? 전부 다 자기 엄마 잘못 만난 탓이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사온 거니까 아끼지 말고 싹싹 긁어서 먹여라. 알겠지? 저는 워낙 모유가 잘 나와서 분유 같은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졸이라고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형님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 초등학생보다 수준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형님은 딸만 둘이지만 저는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들을 낳아드렸잖아요. 작은 형님도 딸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제가 어머님 집안에 장손을 낳아줬다는 것부터가 기적 아닌가요? 형님이 이루지 못한 걸 제가 풀어드렸으니 당연히 그런 점들에 질투가 나셨겠죠. 제 말이 틀렸으면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형님이 주신 분유는 제 아이한테 먹이고 싶지 않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더 할 말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시죠. 제가 거침없이 말대답을 하자 형님은 붉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봤고 분유를 건네자 건네봤더니 그 자리에서 분유통을 열어 안에 있던 분유를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고 중졸 나온 저보고 다 먹으라면서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네요. 온몸이 분유로 뒤덮여진 상태였고 형님은 볼일이 끝났는지 산후조리실에서 나가려 하길래 옆에 놓여있던 분유통을 들어서 형님을 부른 다음 고개를 돌리자마자 면상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날아오는 분유통을 미처 피하지 못한 형님은 코를 강타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코피를 흘리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코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직원분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산후조리실 문을 여는 순간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형님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지만 직원분들이 형님을 말려주셔서
저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저를 노려보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손해볼 건 없었기 때문에 형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결국 이런 문제가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자 시모도 더는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성격 몰라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산후조리실에 찾아갔으면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될 것을 분유통으로 한바탕 난리를 쳤었다며? 너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언제까지 그럴 건데? 막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팠니? 뭐든 적당히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망나니 마냥 날뛰면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머리로 대학을 나온 거니?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모임 있을 때 너는 빠지거라.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망정 계속해서 안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그 꼴을 더는 지켜볼 수 없을 것 같다. 한번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했지? 내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 눈에 띄지 마라. 지금 용서를 구해봤자 받아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아들,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같이 나가라. 집안의 장남이 마누라 하나 휘어잡지 못해서 집안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너도 문제다. 엄마는 왜 저한테까지 불통을 튀기시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 저지른 행동인데 저까지 피해를 보는 건 너무하잖아요. 안 그래도 어머님 집에 오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어요. 차라리 평생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살도록 할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 손자 보셨다고 저는 이제 찬밥 신세인데 뭐하러 이 집구석에 붙어 있어요? 형님은 오히려 시부모님께 눈을 치켜 세우고 더 난리를 치며 막말을 거침없이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가족 모두는 형님의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작은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며 작은 형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딸을 낳게 되면서 더는 괴롭히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임신을 하게 될지 몰라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임신을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될까봐 걱정을 했던 거고 그게 현실이 되니 저를 더욱더 괴롭혔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대충 이해가 되면서 큰형님과는 두 번 다시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에게 그냥 인연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지내다 보면 분명 제가 아니더라도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시모에게 털어놨고 시모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날 이후 형님과의 인연을 끊어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건 뜻대로 풀리지 않더군요. 근시숙이 주말만 되면 시댁에 찾아오셔서 안 좋아진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부모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이 다시 형님을 받아줄까봐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던 어느 날 시모의 심부름으로 마을 회관에 잠시 다녀왔었는데 시댁 앞에 언제 오셨는지 큰 시숙차가 주차되어 있길래 한숨을 쉬면서 들어가려 하는데 큰 시숙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고받고 있던 대화 내용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어요.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이었고, 제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큰 시숙과 형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시댁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다음 확실해졌을 때 모든 사실을 밝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근시숙은 그날도 어김없이 형님을 용서해달라고 찾아왔지만 시부모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근시숙은 점점 더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돌아간 이후 한동안 시댁에 찾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이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을 느끼게 되었죠. 형님 내외가 시댁에 안 들어온 지 몇 달이 흘러갈 때쯤 큰 시숙이 또 한 번 찾아왔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 받아줄 거라 생각했는지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받아주는 건 너희 아빠랑 내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보채는 거야? 정작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찾아왔었겠지. 네가 이런다고 좋아질 거 하나 없다는 거 모르니? 너도 잘한 거 없으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라.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수아 엄마 안 받아줄 건데요? 그냥 좋게 해결하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계 유지하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게 다 재수 씨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고아의 중졸이 저희 집안과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다고요. 왜 저희만 찬밥 신세여야 하는 건데요? 아주버님,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고아의 중졸이 어때서요? 그게 이 집 며느리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왜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미운 털 박힌 건 형님인데 제 잘못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형,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 가족 모두가 형수한테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 일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냐고. 형이 정말 형수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거야. 우리는 형수 얼굴 보기도 싫다고. 어머님, 저 왔어요. 도저히 억울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시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차별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애지중지 하시더니 아들 손자까지 안겨드렸다고 저는 아예 찬밥 신세잖아요. 그러니 화가 안 나겠어요? 여태까지 몸이 부서져라 이런 것도 저예요. 매년 집안 행사 있으면 두 팔 걷고 움직였는데 좋은 말 한 번 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야? 칭찬을 듣고 싶은 거니? 아니면 용서를 받아달라는 거니? 그러는 너는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다른 할 말은 없는 거니? 어떻게 된 게 너희들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좋다면 뭐든지 다 해줬고 결혼까지 허락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너희가 애들보다 한두 살 더 먹었으면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지. 나한테 숨김없이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거고 뒤따라오는 일들은 너희들이 전부 다 짊어져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기회를 줄 때 사실대로 얘기해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걸 말하라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 혹시 치매 오셨어요? 도대체 저희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속이고 살아서 기분이 좋았니? 분명 기회를 줬는데 마지막까지 너는 나에게 실망만 안겨주는구나. 이거 받아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모두를 해명해야 할 거야. 이미 배는 떠났지만 아직 법적인 처벌이 남아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할 거다.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니 전부 다 설명해라. 시모는 형님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시모가 조사한 내용은 제가 알아본 거와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동안 모른 척하면서 지내왔었는데 형님은 오히려 저에게 안 좋은 행동을 보였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모가 입을 열었어요.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뭐하니?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게 너잖아? 정말 웃긴 거야. 지금까지 너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잖아.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치? 막내는 고아원에서 자라 중졸인 상태에서 내 집에 들어와 사는데 너는 대학까지 나왔으니 뭔가 불만이 많았겠지. 그런데 첫째 너 대학 안 나왔잖아.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으면서 본인이 정말 대학을 나온 것 마냥 살다 보니 네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되어버린 거니? 그래, 그건 이해해 줄 수 있다 치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막내 며느리를 괴롭힌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너도 고아원 출신이라서 더 그런 거 아니니? 너 이 사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언젠가는 솔직히 얘기하겠거니 믿고 있었는데 끝까지 말을 하지 않더라. 시모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형님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거짓을 꾸미고 있었고 그동안 고아원에서 자라왔었는데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큰 시숙과 만남을 가지다가 형님은 고아라는 사실을 밝히는 걸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때부터 숨기기 시작했고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마저 돈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정작 저는 모든 걸 오픈하고 시모에게 접근했으니 저를 좋게 받아들여 주셨고 대대 형님은 저와 비슷한 조건인데 평생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에 불만이 생겨 계속해서 저를 더 못살게 굴었던 거였죠. 형님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상태였고 시부모님께서는 형님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제서야 모든 걸 저희 가족들 앞에 털어놓으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점들에 대해 전부 다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줄 몰랐어요. 저도 이 사람 만났을 때 고아라는 제 신분이 너무 싫었고 수아 아빠는 대학을 나왔는데 저는 고졸이라 그것도 싫어서 대학을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수아 아빠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 어머님께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왔을 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제 감정도 무뎌졌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모를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곤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힘들게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막내 동서는 큰 어려움 없이 자기가 고아 신분에 중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시는 거 보고 놀랐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싫어진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아들 손자까지 낳았으니 제 속은 말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던 이유가 네가 불쌍해서 그랬던 거야. 지인 결혼식을 갔다가 사돈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려는데 전광판에 사돈분들이 모르는 사람의 부모로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어보니 결혼식 대행이라는 걸로 나를 속여서 결혼을 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고아로 자라온 네가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데 그걸 내친다는 건 내가 너무 매정한 것 같아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가슴속에 묻어둔 거였다. 그런데 너는 정작 감사한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우리 가족이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어요. 형님은 한 가지를 속인 게 아닌 많은 것들을 속여서 큰 시숙과 결혼을 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저와의 관계였어요. 그동안 봐왔던 행실을 보면 또다시 언젠가 일이 터지게 될 거라는 걸 시모도 직감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큰 시숙도 형님이 거짓으로 속여왔다는 걸 결혼하고 한참 뒤에야 알게 됐는데 그걸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형님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며 같이 떠나겠다고 형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거리들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이 형님 내외에게 많은 것들을 해줬었는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려받겠다는 말이었어요. 집도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차 또한 시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큰 시숙은 시부 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둘이 함께 떠나겠다는 말에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고 시부모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큰 시숙은 형님과 살겠다며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집에서 나가셨네요. 형님은 끝까지 시모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모는 고개를 돌려 버리셨습니다. 결국 형님 내외는 1원 한 푼 없이 탈탈 털려서 내쫓기고 말았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희 집안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1년이 지나고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사는 게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였죠. 제가 시모에게 형님을 받아달라고 좋은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쉽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형님에게 받았던 상처가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형님도 고아원 생활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삶이 달라질 줄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다시 인연을 만들어도 분명 언젠가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아 당장은 형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지만 한편으론 저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좋은 쪽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온 가족이 모두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그동안 틈틈이 공부해오던 고졸 검정고시 졸업장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제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 더 악착같이 미용일을 하면서도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 있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즐겨 들으시던 사연 방송에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성격이 강하신 분이시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결혼 이후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욱더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거의 옆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남편도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면 병원으로 곧장 달려와 줬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모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매일 병원에만 붙어 있으니 그 모습이 꼴보기가 싫으셨는지 어느 날 시모가 집으로 저를 부르셨고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시모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라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시모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말을 따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니? 사부인이 아무리 병원에서 암투병하고 계시다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내 아들은 너랑 결혼하고 나서 뭔 죄니? 매일 우울해야 되고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내 성격 대충 알고 있으면서 꼭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니? 일주일에 2번만 병원에 가도록 해라. 어차피 갈 사람은 가게 되어 있다.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암투병 하시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일주일에 2번만 어머님 뵈러 가라고 하면 안 서운하시겠어요? 병원에서 정해준 시간이 6개월이긴 하지만 상태가 더욱더 악화가 되면 6개월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제가 저희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옆에 있어주고 싶은 제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이 얘기하신 일주일에 2번만 병원에 가라는 조건은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참는 만큼 너도 한 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어디서 고개 치켜 세우고 말대꾸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꼭 그렇게 상처를 줘야만 되겠어요? 1년도 안 남은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평생 장모님 얼굴 뵐 수 없을 텐데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깝다고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시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얼굴 안 비춰도 서운해 하실걸요? 남은 시간 동안 후회하지 않게 최대한 옆에 있어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저희 그만 가볼게요. 시간 지나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잘 챙겨 드릴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곧 있으면 세상 떠나실 장모님과 비교하시는 건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편도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시모에게 못한 것도 아니고 틈나는 대로 최대한 챙겨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저와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엄마한테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그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환자랑 비교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건강하시지만 엄마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셔서 제가 오히려 시모에게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옆을 지켜준 남편이 있어서 참고 넘어갔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대신 사과할 정도로 시모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매일 엄마 옆에서 시간을 보내며 시모가 서운해 하실까봐 최대한 비위를 맞춰드리며 체력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엄마의 몸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의사는 저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길 원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고 병실에 들어가 엄마 얼굴을 보게 되면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게 될까봐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싶지 않아 눈물 나오지 않을 때까지 쉬지 않고 울고 말았네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병실에 들어가 엄마에게 의사가 했던 말을 전달해 주었고 엄마는 생각보다 덤덤한 얼굴로 서둘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며 소지품을 정리하셨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병원에서 생활했던 짐들을 전부 차에 옮겨 실은 뒤 친정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집안 청소와 함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시모가 저녁 한 끼 하자고 약속을 잡으셨는데 엄마의 퇴원 수속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었고 시모는 식당에서 남편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는 바람에 시모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엄마한테 상황을 설명드리고 서둘러 식당으로 향하려는데 시모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오지 말라는 한마디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과 제가 시모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시모는 받지 않으셔서 상황이 안 좋아질까봐 서둘러 식당으로 갔는데 시모는 이미 자리에 안 계셨죠. 결국 시댁에 들어가니 시모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깜빡하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저희 나가서 외식해요. 기분 많이 상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 시애미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거야? 정신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말이 지금 내 앞에서 나오니? 안 되겠다. 내일부터 내 집에서 생활하도록 해라.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있잖아. 사부인이 퇴원수속 밟으셨으면 알아서 잘 지내시겠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푹 쉬다 가시라고 해라. 앞으로 친정에 발길도 들이지 마라.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내 말을 지금 무시하겠다는 거야? 분명 나는 얘기했다. 앞으로 내 집에서 생활하고 친정에는 발도 들이지 말거라. 지금 당장 머리채 잡고 싶은 거 꼭 참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장모님이 왜 퇴원수속을 밟았는데요? 더 이상 항암 치료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퇴원하신 거예요. 다른 때보다 지금부터가 장모님은 이 사람 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요.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꽉 막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다 저희가 엄마 얼굴 안 보겠다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아직까지 살 날 많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맞는 거니?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나오겠어? 함께 모여서 뭘 해도 너희들은 항상 사부인 생각밖에 안 하잖아. 나는 아주 찬밥 신세고. 아들,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너희 아빠가 예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외롭게 살아온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시모와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애초부터 저희 엄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가 화를 내자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결국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시모는 저를 향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막 나가기로 결정하신 듯 갑자기 어디론가 가시려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은 시모가 친정집에 찾아가 엄마와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며 더 큰 일을 저지르려 하길래 남편이 막아서며 화를 냈지만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말렸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의 얼굴을 보고 말았네요.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신 엄마는 최대한 밝은 얼굴로 시모를 맞아 주셨어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상태에서 심각한 대화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사돈, 제가 여기까지 직접 찾아와야 되겠어요? 몸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언제까지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래도 가시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애들을 얼마나 힘들게 부려먹었으면 나와 있던 약속을 까맣게 잊을 수가 있는 거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이제 그만 애들 좀 놔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돈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고 세상 떠나시면 제가 며느리를 좋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 사돈도 이제 제 아들과 며느리 보고 그만 오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체질 끌며 명줄을 잡고 있을 건데요.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버티고 계시잖아요. 저도 애들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딱 얘기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성치 않아서 저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만들었네요. 제 딸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 아빠가 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그동안 정말 외롭게 자라왔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종국이 아빠가 일찍 떠나서 빈자리까지 채워주느라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었는데요. 그리고 그만큼 저도 제 아들한테 의지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사돈 건강이 안 좋다는 말에 저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주지 않고 전부 다 사돈을 향해 쏟고 있으니 제가 속이 안 터지겠어요? 이렇게 살라고 그동안 힘들게 키운 것도 아닌데 언제 떠날지 모를 사돈 수발 들면서 곁에 머물러 있는 건 엄마인 제가 더는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이런 말 해서 기분 좋진 않겠지만 저도 사돈 때문에 마음의 상처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앞으로 며느리는 저희 집에서 생활하는 걸로 할게요. 아들과 단둘이 살다가 빈 공간이 생기니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하네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왜 끝을 안 좋게 만드시는 건데요?
그동안 살면서 오늘이 엄마한테 제일 큰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생각 없이 막말을 뱉어대는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모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고개만 떨군 채 힘겹게 버티고 계셨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면서 더 이상 시모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며 침대에 눕혀 드렸습니다.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고통스러워 하시길래 서둘러 약을 드린 뒤 방문을 닫은 다음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강제로 밖으로 내쫓았어요. 집 밖에서도 저와 엄마한테 한참 동안 막말을 퍼부으신 뒤 집으로 돌아가셨고 겨우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죠. 시모가 다녀간 그날 이후 엄마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결국 제 옆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그동안 못해드렸던 생각만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과거에 엄마한테 상처 줬던 행동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옆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제 곁을 떠나게 되시니 좋은 기억보다 제가 엄마한테 못난 행동만 보였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었던 거였는데 왜 옆에 있었을 때는 알지 못했을까요? 100번, 1000번 후회하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외쳐 불렀지만 엄마는 더 이상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모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저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모를 보자마자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게 전부 시모의 탓인 것 같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며 엄마가 세상 떠난 게 전부 다 시모 탓이라고 목이 터져라 화를 냈네요. 이게 왜 내 탓이니? 갈 때가 됐으니까 간 것뿐인데 내가 명을 재촉했다는 건 너무 억지 아니야? 어차피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해서 퇴원시킨 걸 왜 나한테 탓을 돌리고 그래? 내 잘못 조금도 없으니 장례식장에서 그만 소리치거라. 참으시는 거 조금도 참지 그러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시면서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어요? 저희 엄마가 편히 눈을 감으셨겠냐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머님의 며느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랑 인연을 끊어내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갈 사람은 어차피 가게 되어 있는 건데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시모도 더는 화를 참기 힘드셨는지 얼굴을 붉히시며 저에게 쉬지 않고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결국 장례식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남편은 시모와 저를 말리면서 안 좋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둘 다 이성을 잃어버린 터라 남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시모와 저는 더 이상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막말을 주고받던 도중 시모는 저희 엄마가 세상 떠난 목숨값인 부의금으로 시댁 집안을 리모델링 해야겠다면서 갑자기 부의금함에 있던 돈 봉투를 전부 다 꺼내어 시모의 가방 안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두 살 드신 것도 아니면서 왜 애들처럼 행동하세요? 가방 이리 돌려주세요. 너 보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왜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건데? 우리 집 하도 오래돼서 언제 한번 리모델링 하려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돈으로 싹 다 고쳐야 되겠다. 시애미가 부의금 알아서 쓰겠다는데 지금 나한테 대들려는 거니? 그럼 지금 어머님 모습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 그만하시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시면 더 이상 아무 일도 만들지 않을게요. 하지만 더 나가신다면 저도 이제는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끝까지 갈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만 부의금 내려놓으세요. 예, 너 정말 웃긴다. 그렇게 나온다고 내가 꼬리 내릴 줄 아니? 여기 있는 부의금 전부 다 털어서 오래된 집 좀 리모델링 하겠다는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차피 너희 사부인 목숨값인데 좋은 데 쓰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실망시키시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 이 사람은 어머님과 인연 끊게 될 거예요. 저는 휴게실에서 5단으로 된 문서함을 시모 앞에 쏟아내었고 바닥으로 수많은 서류가 펼쳐지자 떨어진 서류를 남편이 확인한 순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경악을 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려 하자 남편이 뒤쫓아가서 들고 있던 서류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치자 시모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 시모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남편과 저 몰래 엄마에게 따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엄마한테 생명보험에 가입하라며 시모가 알고 있는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가입을 해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시모의 조건을 계속해서 거절하자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셨고 저희는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셨는지 알지 못해 속만 끓고 있던 거였어요. 시모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면서 엄마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자 서둘러 입원을 하셨고 제가 옆을 지키고 있게 되자 쉽게 접근하지 못한 시모는 속만 끓고 있게 된 거였네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수많은 보험 서류들과 그리고 그 사이에 녹음기 하나도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었죠. 그래서 지금 보험 가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머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네. 내가 알고 있는 보험사 직원이 생명보험 지급받을 수 있게 조작해서 가입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왜 마다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생명보험금이 들어온다 한들 나중에는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그렇게 되면 제 딸과 사이가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세상 떠나서까지 욕보이고 싶지 않네요. 생명보험금 없어도 지금 애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 그럼 내가 앞으로 며느리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집살이가 뭔지 보여줘야 가입하시겠어요? 사돈은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며느리는
저에게 온갖 시련을 다 겪어야 하는데 편히 눈 감으실 수 있겠어요? 좋게 웃으면서 서류 넘겨드릴 때 사인하세요. 괜히 제 입에서 막말 나오면 저도 불편하고 사돈도 많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목숨값으로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만 고집 부리고 사인하세요. 10장을 주던 100장을 주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이제 그만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시모와 엄마가 나눈 대화는 저와 남편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에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모의 잘못된 행동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시모가 엄마처럼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접근해서 보험사 직원과 함께 보험금을 뒤에서 챙기고 있었다는 걸,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시모의 범행을 전부 다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려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나는 다 너희들을 위해 계획한 거밖에 없었다고. 왜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를 구한 건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거지. 세상 떠난 사돈에게 보험가입 시키려고 접근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살짝만 조작하면 꽤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걸리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그게 뭐가 두렵다는 건지 내 속을 얼마나 많이 뒤집었는지 아니? 그래서 지금 엄마의 행동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걸리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몰래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쩌죠? 제가 전부 다 알아버렸고 자식 입장에서 엄마를 안 좋은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콩밥이라도 먹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들, 엄마가 이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잘못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셔야죠. 어머님이 하신 행동들이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경찰 불렀으니 잠시 뒤 도착할 거예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최대한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계셨었나 봐요. 정말 사람의 사악함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이 처벌 받으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시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결국 경찰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나게 되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모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법적인